안녕하십니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변현섭 사무관입니다. 오늘 목차로는 오늘 신북방정책의 의의와 비전, 북방의 성과와 현안, 중점 추진 과제, 주요 현안 및 향후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북방 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협력 대상국으로 하는 국가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협력 대상국으로 지금 담고 있는 국가는 14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 등 동슬라브 국가 3개국과 몰도바,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코카소스 3개국,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그리고 동북 지역에 이제 중국 전체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중국 동북 삼성 일대가 저희 협력 대상국입니다. 이렇게 14개 대상국인데 그 다음에 몽골이 하나 더 있군요. 그래서 14개 국가인데, 이게 좀 쉽게 설명하면은, 구소련이 15개 공화국이었습니다. 그 15개 공화국 중에서, 발틱 3국이 일찍 먼저 떨어져 나와갖고, 현재, 유럽 EU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틱 3개국을 뺀, 12개 국가에다가, 몽골, 그 다음에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저희가 협력 대상국으로 삼고 있는 국가들을 상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가 신북방 협력을 또 이야기하다 보면 북한과 관련된 뭔가 하는 데가 아니냐는 그런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는 북한은 북방 경제권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경을 러시아랑 중국과 같이 맞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소자자 협력이라는 그런 틀에서 어떤 공간적인 협력 대상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북방 지역은 이제 저희가 약 17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GDP의 3.5%, 교육의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동북 삼성을 이야기했는데, 동북 삼성 인구 1억 1천만 명 정도를 포함하면 약 4억 명이고, 동북 삼성을 빼더라도 이 북방 국가들이 인구가 한 2억 9천만 명 정도 되는 큰 시장이고,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하고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런 북방 국가, 경제권 국가들하고는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의 경제 관계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2.7%, 투자는 0.4%, 뭐 인프라 수준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인데요. 한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또 우리나라와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신북방 정책의 의의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북방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으로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어떤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좀 상황이 조금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남북이라든지 북미 간 정상회담의 계기로 형성된 한반도 평화 기조를 계속 정착시키고, 또 중국의 1대1로라든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같은, 그 다음에 EAU와 같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출범 등 이런 유라시아 지역의 어떤 통합에 대응해서 해양과 대륙에 있는 가교 국가로서의 어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있고, 또 이제 또 기업과 이거는 특히 관련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런 북방 경제 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새로운 시장, 새로운 신성장의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대외 정책 중의 하나인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라든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하는 데 뒷받침한다는 것이 저희 북방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신국방 정책의 어떤 추진 배경을 이제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런 북방 국가들은 이게 제조 발달이 좀 미약하고 대신에 어떤 자원이나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고 자원,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이라든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몽골의 중목로 경제 혈랑을 통한 경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다양한 정책들이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형성 등을 통해서 역내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계적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역대 정부의 북방 정책을 제가 그림으로 넣어놨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부터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까지 각 정부마다 그 정책의 어떤 명칭은 달랐지만 어떤 북방국가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정치,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데 큰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신북방 정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가 2017년 9월 달에 북방위가 출범하긴 했지만 1차, 2차 회의를 거치면서 저희가 어떤 비전과 추진 전략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2018년 6월 달 북방위 2차 회의를 통해서 4대 목표 63개 이런 전략 과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4대 목표는 호다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 기반 구축,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세 번째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네 번째 인적 문화 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정진이라는 이런 4대 목표를 제시하고 그 하위에 다시 16가지 어떤 중점 과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점 과제 하에 또 세부 과제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63개로 설정되어 있고 또 올해 6월 달에 이 63개 과제 외에도 각 국가별로 또 세부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한 이 63개 과제를 포함해서 139개의 세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전체 과제를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는 제가 16대 어떤 중점 과제 위주로 간단하게 저희 북방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저희가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좀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14개 국가가 워낙 광범위하게 이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 지역들을 동부, 중부, 서부 이런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좀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좀 전략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동부 권역에는 러시아 극동과 중부 동부 삼성이 포함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서 한러 간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어떤 목표 하에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러 협력을 통한 극동 개발 협력 사업 추진, 1대1로 연계 사업 및 동부 삼성에 대한 다자간 협력 사업 추진, 한러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남북러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세부 과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인 브릿지라는 그 9개의 다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이 9개 다리 이 전략이 북방정책의 어떤 전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몇 달 후에 이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동방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때 어떤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발표한 러시아와의 협력 분야가 9개입니다. 이 특히 9개 분야는 러시아뿐만 아니고 사실 러시아 중에서도 특히
극동과 관련된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러시아 전체도 아니고 러시아의 일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 9개 분야를 새로 약간 개편해서 9개 다리 행동계획 2.0이라는 걸 러시아 측과 합의하에 다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거는 뒤쪽 다른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 권역은 이제 중앙아시아와 몽골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중앙아시아는 이제 역사 문화적으로 우리와 유대감이 아주 높고요. 또 상호 보완적이고 어떤 호혜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들이 갖고 있는 큰 잠재력이 어떤 자원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농업 및 정보통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정부 간 협의체를 활용해서 민간 지원이라든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부 지역은 이제 러시아의 서부 지역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런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들 지역들은 제조, 그 다음에 ICT, 항공우주 뭐 이런 쪽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과는 어떤 고부가가치 산업 기술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방의 성과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북방 경제 협력의 어떤 주요 파트너 국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 북방의 어떤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그 현재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포함해서 민간위원이 19분 계시고요. 당연직 정부위원으로서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산업부 장관 이 4개 부처의 장관님과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간사로 해서 이렇게 총 5명의 정부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분들을 포함시켜서 어떤 정책의 어떤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저같이 이렇게 저와 같은 전문가뿐만 아니고 각 부처에서 어떤 파견된 인력이 한 30명 정도로 이런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지원하는 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단이 어떤 단장님이 청와대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님이 겸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런 지원단이 그다음에 이런 각 부처와 협력해서 어떤 각 정책 과제의 어떤 동력을 살려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의 역할은 저희는 이제 신북방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명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관계 부처뿐만 아니고 지자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대내외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해서 어떤 북방 정책, 북방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관리,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북방의 주요 활동 경과로서 저희가 2017년 북방이 7번부터 현재까지 어떤 과정에 대한 주요 활동 사항들을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송영길 의원님께서 저희 초대 북방위원장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건구훈 그 골드만삭스 그 에코노믹스께서 저희 2대 북방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북방의 경제협력 플랫폼으로서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왼쪽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9개의 다리, 아까 나인 브릿지라는 그 과제들을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너 간 경제협력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너 협의회라 그래가지고, 저희 국방위원장님과 러시아의 부총리입니다. 부총리인 트루토네프 극동연방강국 대통령 경건 대표와의 어떤 협의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러 간 핵심 플랫폼으로서 뒤에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겠지만 어떤 한러 간의 어떤 기술 협력을 위한 어떤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한러 기업 간의 어떤 정보 교류라든지 서로 어떤 애로사항 뭐 이런 것들을 교류하기 위한 어떤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러기업협의회, 러시아 측에서는 러한기업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 양쪽 간의 어떤 협의 채널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동북3선과 관련해서 이제 그 국장급 동북경제협력대화가 있고 또 그게 이제 장관급에서는 한중 경제장관회의라는 그런 협력 채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는 이제 근역별로 진출 지원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 각 국가별로 또 지난번 대통령께서 순방 이후에 각 국가별 이런 정부 기관 간 협력 채널이 구성되어 있고 최근에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화상 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회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위원회의 어떤 전반적인 성과를 좀 나열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17년 8월에 발족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8차례 회의를 통해서 신북방 정책을 심화 발전시키고 다양한 협력 과제들을 발표하면서 또 이행 과정도 이행 사항도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근역별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러시아 극동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역이라든지 투자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거 2018년에 248억 불에 달했었고 그래서 2020년 올해 한러 수교 30년 계기에 교육 300억 불의 어떤 목표를 세웠지만 사실 상황이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9개다리 행동계획 2.0이라든지 한러 기업 협의회, 한러 혁신 플랫폼, 한러 공동투자 펀드 설립 등을 통해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이제 동방경제 포럼이 취소되었고요. 작년에 열렸던 동방경제 포럼 성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와 관련해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4월 달에 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3개국을 방문하시고 이런 다양한 성과를 내셨고요. 그래서 이 신북방 정책 이행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33개 프로젝트에 128억 불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주요 성과를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나열하고 있는데 특히 수주 지원하는 걸 보면은 이제 끼안리 그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나오는 PPP 판매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뭐 버스 400대 공급하는 이런 성과를 얻었고, 이제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협력 사업이라든지, 카자흐스탄에서 현대 자동차 조립 공장이 이제 설립이 되었고, 이미 이제 생산이 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어떤 부품을 수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한 3억 불 정도의 어떤 수출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북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이제 지린성 창춘에 한중국제협력 시범구라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은 이제 사실 동북 지역의 어떤 기업 환경이 많이 좋지 않은데 우리 기업들이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협력 모델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4대 목표 16대 이제 중점 과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자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 기반 구축 하에 이제 과제 2개가 있는데요. 초국경 경제 협력 추진, 환동해 관광 협력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초국경 경제 협력 추진으로서
보시면 이제 저 대표적인 게 남북로 삼각 협력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북한은 직접적인 아까 14개 협력 대상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경을 중국, 러시아와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 중국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아니 이런 이제 북한 와의 어떤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낮은 합산 간에 지금 러시아가 여기가 한 54km 정도 철도가 있는데 이게 러시아가 철도를 깔아서 이미 철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가 여기 이 낮은 항을 통해서 러시아산 석탄을 다른 국가로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북한의 어떤 제재 때문에 이 사업이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이제 북한의 제재가 해제되면 가장 먼저 이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이 남북로 삼각 협력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GTI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을 이제 국제 기구화하기 위한 어떤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북한이 2009년 11월 달에 탈퇴했는데 북한을 재가입시키기 위한 어떤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동 개발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로 잠시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러시아가 제일 큰 화폐 단위가 5천 루블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중간에 2천 루블이라는 지폐를 만들었는데 이게 17년 10월입니다. 그래서 화폐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가장 이제 사실 고액권일수록 어떤 중요한 인물이 포함되듯이 러시아에도 보면 가장 큰 고액권인 5천 루블에 이 아무르강 유역에 이렇게 가시면 이런 하바롭스크에 이런 동상이 하나 있는데 동상하고 똑같은 이제 그 동상을 이게 화폐에 넣어놨는데 이게 바로 그 동시베리아 총주지사였던 니콜라이 무라비오프 아무르스키 백작의 사진입니다. 이걸 5천 루블에 넣은 이유는 이때 이 무라비오프 백작이 이제 중국에서는 흑룡강이라고 하고 러시아에서는 아무르강이라고 하는데 이 흑룡강 일대를 이 무라비오프 백작이 지금의 어떤 중국과의 국경을 만든 그런 만든 데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극동을 이렇게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장 최근에 나왔던 2000루블 지폐에도 보면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러시아에 이제 항상 동방경제 포럼이라고 매년 열리는 그 포럼이 루스키 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키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 그 다음에 아무르주의 우주선 발사장이 있습니다. 이 보스토친이라는 우주선 발사장이 있는데 이걸 이 화폐에 담을 정도로 러시아가 최근에 이런 극동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한동의 관광 활성화 관련된 이제 과제로는 특히 이제 크루즈 활성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좀 주춤하고 있지만 2016년, 17년부터까지 계속 이런 크루즈 체험단 운영이라든지 방송 홍보를 통해서 이런 이용 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런 이 환동해안을 이룬 국가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해서 일본을 이렇게 을 거쳐가는 이런 관광 상품에 대한 어떤 시범 사업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어떤 북한을 기항하는 상품, 금강산이나 원산을 기항하는 그런 상품도 출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만간 관광 특구와도 연계해서 이렇게 북경로 접경 지역 관광 상품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개별 관광, 아시겠지만 개별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제재 예외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남북 관계만 개선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라는 목표하에
4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유라시아 복합 물류망 구축,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 북극 항로 진출로, 해운 조선 신시장 개척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유라시아 복합 물류망 구축과 관련해서는요, 이게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어떤 철도 TSR이라든지 어떤 TCR을 이용할 경우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갈 때 기한 한 10일 정도, 거리로는 한 12,000km 정도가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대륙 철도만 활성화된다면 우리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2018년 6월 달에, 당시 남북 관계가 좋아서 북한이, 이게 만장일치제인데, 북한이 그동안 이게 반대해서 가입하지 못했던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입을 계기로 우리가 많은 이제 철도 운송에 대한 어떤 발언권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와 중국과는 이제 블록 트레인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자동차, 버스로 이야기하면 이제 전세 버스 같은 겁니다. 이게 기차를 이게 임대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이제 물품을 싣고 이렇게 한꺼번에 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차 자체를 이렇게 통째로 빌려서 하는 블록 트레인 사업을 시범 운행을 몇 번 했었고요. 이걸 이제 좀 정례화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과 관련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한중일 남북러 간에 전력선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한중 간에는 해저, 일본과도 마찬 한일 간에도 해저를 통해서 전력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간에는 이제 북한 변수가 있지만 일단은 러시아가 북한을 거쳐서 어떤 내륙으로 전력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도 있지만 양국 간에 양국 이제 우리 한국 전력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로셰티 이제 중국과는 이제 뭐 국가망이라는 그런 기관들 상대 기관들과 이런 공동 연구들이 추진되고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은 말씀드린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좋아지면 즉각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런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한중일 남북러 간의 이런 전력이 연결되면은 이제 각 국가마다 뭐 이런 그 예비 전력을 많이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 여름이 성수기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이제 전력의 어떤 성수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 피크 타임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서로 잉여 전력을 이렇게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참고 자료로 뭐 이렇게 제가 몇 가지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이런 슈퍼그리드가 이게 뭐 이번 정부에서부터 사실 시작된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가 2017년 9월달 동방경제 포럼에서 저희 대통령께서 이제 슈퍼그리드를 제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민간의 어떤 협력체들이 감동되면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러 천연가스 협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LNG, PNG에 대한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LNG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저희가 그 산림섬에서 생산되는 그 LNG를 20년간 연간 150만 톤씩 수입하는 이렇게 장기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이제 이걸 이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더 확대할지, 더 수입을 확대할지를 여러 가지를 이제 중동이나 미국 셰일가스와 대비해서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지금 그 결정할 상황이고요. 이제 PNG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아직 북한을 거쳐서 이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워낙 최근에 LNG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어떤 PNG와 LNG 간을 러시아와 어떻게 협력해서 나갈지를 이제 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크림의 이제 한러 천연가스 협력 비전과 관련해서 보시면 저희가 러시아랑 이게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게 아까 연간 150만 톤을 20년간 수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스팟 물량이 한 4, 50만 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러시아에서 192만 톤 전체 수입 천연가스 LNG 가스 수입의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이게 대부분 PNG로 한 93%를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LNG 수출량이 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러시아도 이게 LNG 수출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걸 여기서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러가스 천연가스 협력 추진 경과도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이제 기업인들께서 이제 보시니까요. 이게 제가 이제 러시아 목재 가공 분야 협력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러시아가 이렇게 극동 지역에 산림 지역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그냥 대부분 그냥 75%가 원목 상태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원목 수출에 대한 수출 관세를 작년에 40%에서 올해 60%, 내년에 80%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원목 상태로 이 수출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제 산림 가공, 원목 가공과 관련된 쪽에 계시는 분은 아마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러시아의 어떤 정책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러시아도 이렇게 또 우도 펠릿이 거의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우도 펠릿의 85% 이상이 동남아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2%밖에 수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이제 어떤 사업의 아이템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극 항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요, 뭐 잘 아시겠지만, 북극 항로는 지금 이제 날씨 때문에 연간 한 5개월 정도밖에 운항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2030년이 되면은 그 1년 내내 사계절 운항이 가능할 거라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실제로 러시아는 2024년까지 푸틴 대통령이 북극 항로를 이용한 물동량을 8천만 톤까지 올리라는 그런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 북극 지역 개발 전략을 최근에 또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북극 항로가 이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가는 것보다 거리상으로는 22,000km에서 15,000km, 기간은 40일에서 30일로 이렇게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북극 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한중일 노르웨이 4개국이 이제 북극해 해운 물류 인프라와 관련된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나중에 연구 결과들이 공개가 되면 기업들한테도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북극 항로의 의미라든지 북극권 자원개발 잠재력은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여기에 6개 과제가 있는데요.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인프라 환경 협력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국방 진출 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 보건의료 헬스케어 산업협력 확대, 농수산분야 진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인데요. 여기서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이런 그 기초 과학 기술이 뛰어나고 저희는 이제 그걸 상용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면 어떤 시너지가 크게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러 혁신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과학기술협력센터가 이미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요. 작년 6월달 그 송도에 생산성 기술연구원이라고 해서 생기현 산하에 다시 이게 한너 기술 혁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이제 이런 한너 간의 어떤 과학기술 협력의 어떤 주요 거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중소기업들이 우수 이제 벤처기업들이 이제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그 스콜코바 혁신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과학기술이라든지 어떤 벤처 쪽에 종사하시는 이제 분이 계시면은 이 한너혁신센터라든지 이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참고로 이제 푸틴이 지금 4기인데요. 2024년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푸틴이, 제시한 발전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 목표들을 보시면 뭐, 우리가, 러시아 진출할 때 어떤 점에 좀 더, 포커스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유의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환경 협력 확대와 관련해서는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만 러시아가 최근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연간 폐기물이 7천만 톤으로 한 세계 7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재활용되는 게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다른 기업들도 이 환경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앙화 특히 국가들하고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뭐 우즈벡 같은 경우에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이라든지 투르크메니스탄의 어떤 지적, 토지죠. 토지 그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알마티의 순환도로 건설이라든지 벨라루스의 고속도로 사업 등을 수주 지원 또는 수주 이미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요. 협력 기반을 위해서 이렇게 그 카인드라고 해서 해외 인프라 개발 지원 공사가 2018년 6월달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통해서 어떤 주요 투자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고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수주 지원 센터가 개소되어서 우리 기업의 어떤 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푸틴 4기 어떤 건설 인프라 투자 계획도 참고로 넣어놨는데요. 이런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이 분야에서 어떤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러시아가 환경 분야의 목표와 과제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폐기물 처리, 이 재활용 이쪽에 최근 러시아 측에서 한국의 관료들이 방한하면 꼭 이런 시설이라든지 기업들을 소개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러시아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 90%가 매립되고 있고 재활용 비율은 10%에도 불과하다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일본도 우리처럼 8개 중점 협력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폐기물 처리라든지 상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환경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면은 러시아와 이런 환경 분야의 어떤 협력 기회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제 또 다양한 혁신 기술 개발이라든지 신비즈니스 모델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자원 고부가가치화 사업이라든지 이제 저희 한국의 조선 3사가 모두 러시아의 저배제다라는 그 조선소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어떤 조선 분야 협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R&D 센터가 이게 마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목화 이게 생산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이제 다른 CIS 주변 국가들에 수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떤 부품의
우리 부품을 조달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런 중소기업의 어떤 수출, 부품 수출 효과가 있고요. 뭐 또 우즈벡의 섬유 테크노파크가 또 작년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게 중화시하고 예전에는 이제 면화를 그냥 팔았는데 이걸 이제 생산해서 이제 섬유화해서 그걸 제조까지 해서 파는 고부가 가치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몽골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활용해가지고 이게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한 시범 사업을 이렇게 실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너 간에는 지금 서비스 투자 FTA를 지금 먼저 타결하기 위한 어떤 그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이런 러시아뿐만 아니고 EA 국가들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 디지털 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참고로 넣어놨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디지털 발전을 통해서 러시아가 나아가기 위한 어떤 정책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충분히 협력의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어떤 루스키성 개발 사업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북방 진출 기업의 어떤 금융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사실 우리 기업인들이 가장 뭐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제 북방 국가들의 어떤 국가 신용 등급이 낮다 보니까 금융 조달하기도 어렵고 또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북방 국가들의 어떤 시장 정보도 부족하고 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은 어떤 자체 신용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 접근성, 금융 접근성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지금 한너 펀드라고 해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이런 아까 이런 혁신 기술 분야 그런 기업들을 지원을 위한 어떤 펀드 조성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민간은행, 이게 러시아 은행들이 또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는 은행을 통해서 전대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보건의료 헬스케어 산업 협력 확대와 관련해서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전만 하더라도 북방 국가들에서 저희 의료 관광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특히 이제 이런 한국의 K 방역의 어떤 아주 우수성이 이제 더 부각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면은 한국 의료 산업의 어떤 북방 지역 진출의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다양한 의료 시스템 확산이라든지 의료 제약 의료기기 진출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병동도 오픈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첨단 국립의료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 제약기업, 의료기기라든지 제약의 어떤 인허가를 좀 쉽게 받게 하기 위해서 그쪽 담당하는 북방 지역 국가 담당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연수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매년 메디컬 코리아라 그래가지고 어떤 북방구들의 보건부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 진출하는데 어떤 인허가라든지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보건의료 현황을 보시면은 러시아가 이게 보건 분야 지출 국가 규모가 GDP 대비 3.7%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의료 산업 시장을 보시면은 의료기기라든지 의료 서비스, 의약품 시장이 상당히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후 어떤 현역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러시아가 가장 지금 애로사항이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 노동 가능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던 게 가장 큰 문제고, 이제 그래서 인구를 증대시키겠다는 게 러시아의 어떤 국정 주요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은 지금 노동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아까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어떤 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 분야 진출과 관련해서 지금 러시아 극동 지역에 지금 저희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진출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 극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짧은 파종이라든지 주수기, 그 다음에 이런 저장이나 유통시설 부족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이게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를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좀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극동지역에 영농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농지원센터를 통해서 영농기술이라든지 분유 향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지에서 생산은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판로가 좀 막혀 있어가지고 아시겠지만 한국에 농산물 수입하려면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수백 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TRQ라고 해가지고 특혜 관세를 통해서 저율의 특혜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농산물 규모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우크라이나의 포스코 대우가 이제 곡물 터미널을 인수한 일단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래서 이제 흑계 지역 어떤 국제 곡물 시장 진출의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문화 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겠다는 그 목표와의 문화, 체육, 관광 협력 확대와 대학 청년 학술단체 교류 활성화 및 인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북방과들은 이게 한류가 아주 많이 전파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K-뷰티라든지 K-의료,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고려인들이 한 3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어떤 유다감도 높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상호 이제 잘 모른다. 러시아하고는 이제 국민들 간이 서로 상대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런 문화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상호 간의 어떤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이해 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사실 한러수교, 한봉수교 30주년입니다. 그리고 내후년 2022년에는 이제 나머지 모든 북방국가들하고의 어떤 수교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렇게 거의 많이 못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지난번 한러 정상, 그다음에 한러 양국 총리 간 전화 통화를 통해서 올해 못했던 이런 문화 교류 사업들을 내년으로 순전시켜서 하자고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양국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동지역 관광협력 잠재력은 뭐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했는데요. 저희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 매년 보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2014년에 한러 간의 비자 면제 이후에 2016년부터 그 방문객이 5만 명에서 2017년에 10만 명, 2018년에 20만 명 등 계속 배로 이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더욱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학 청년 학술단체 교류 및 인력 양성 사업으로서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학들, 그 다음에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우수 학생 유치라든지 대학 간 교류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우리 대학들이 현지 대학과 어떤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유라시아 아카데미를 이제 무협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중학 협력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혹시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 국방 시장에 관심이 있으면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최근에 어떤 주요 현안이라든지 향후 과제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 좀 민감한 부분도 있기도 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그 최근에 그 나인 브릿지 2.0 그거만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인 브릿지 9개 협력 분야가 주로 이제 러시아, 특히 극동과 관련된 협력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0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보건의료뿐만 아니고 이제 문화관광, 혁신 플랫폼, 그다음에 투자, 아까 한도 투자 펀드를 만들겠다고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기존에 뭐 철도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철도 인프라, 항만, 북극 항로를 뭐 항만, 항해 등 이렇게 좀 묶고 이렇게 해서 9개 분야를 재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더 준비했지만 이제 강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뭐 북방 지역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뭐 문의나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노크를 하시면 관련 기관과 이렇게 연계도 시켜드리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